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혼한 30대 여성이에요. 언젠가 읽은 소설에 산동네 아이들이 누가 더 가난한지 내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소설 분위기상으로는 분명 코믹한 대목이었는데 그걸 읽은 저로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어요. 마치 제 어린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서글펐거든요. 저희 집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산동네요. 가파른 언덕길을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를 때까지 걸어 올라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그 집에서 저는 부모님과 4살 위 오빠랑 살았어요. 여름에는 언덕배기를 오르느라 땀으로 목욕을 해야 했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은 길바닥에 연탄재를 뿌려가며 기다시피 걸어 올라가야 했어요. 저희 동네 아이들은 대부분은 불우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어요. 부모한테 버려져서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는 아이들이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모 노릇을 못하는 술주정꾼의 도박꾼, 심지어 소매치기 전과를 가진 부모들의 자식이었죠. 그래도 저는 꽤 나은 편에 속했어요. 적어도 저희 부모님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었으니까요. 비록 배움이 짧아서 번듯한 직업은 가지지 못했지만 이른 새벽에 나가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번 떳떳한 돈으로 오빠랑 저를 키우셨거든요. 하지만 생각지 않은 순간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아빠가 일하던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를 심하게 다쳤거든요. 결국 그 사고로 아빠는 다리 한쪽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회사는 사고 피해 보상금은 고사하고 보험 처리랑 치료비도 제대로 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아빠 과실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손해를 입었으니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회사 측 대리인으로 나온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들어 저희 엄마한테 겁을 주었어요. 아주머니, 상황 판단이 그렇게 안 돼요. 피해자는 그쪽이 아니라 회사예요. 지금 회사가 그쪽한테 소송을 걸면요.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아주머니 자식들까지 평생 빚 갖고 살아야 돼요.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빚을 떠안겨줄 거예요. 뭐 그쪽 사정도 딱한 것 같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회사 쪽 손해는 회사가 감당할 테니까 그쪽 남편분 치료는 그쪽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죠. 차후라도 일절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문제 삼으면 그때는 우리도 소송 진행합니다. 결국 각자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협의를 했어요. 하지만 당장 아빠 병원비도 감당할 여력이 없던 우리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어요. 엄마는 잠자는 몇 시간을 제외하고 온종일 일을 해야 했고 집에는 온갖 독촉장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빠였어요. 하루아침에 한쪽 다리를 잃고 혼자서는 온전한 생활도 불가능해진 아빠가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던 아빠는 술과 담배 없이는 못 살게 된 거예요. 눈앞에 직면한 암담한 현실에 현실 도피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 바람에 안 그래도 힘든 엄마는 아빠의 욕설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어요. 하루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죠. 아빠는 오빠한테 욕설도 하곤 하셨는데 참다 못한 오빠는 툭하면 집을 나갔고 그러다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쁜 짓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오빠는 주먹질을 하며 살다가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후에야 정신을 차렸어요. 난 인간도 아니야. 안 그래도 힘든 엄마 속까지 썩였으니 말이야. 이렇게 일찍 떠나실 줄 알았으면 착한 아들로 살아드리는 건데. 나 이제부터 손 씻고 제대로 살 거야.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 거라고. 하늘에서도 못난 아들 걱정하지 않게 말이야. 그날로 오빠는 그동안 몰려다니던 패거리들과 연락을 끊고 카센터에 취직해 기술을 배우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이를 악물고 달려든 오빠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을 했어요. 독학으로 자동차 정비 관련 책을 보며 따로 공부를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기술을 익히기에 바빴어요. 이런 성실한 오빠의 모습에 카센터 사장님은
오빠를 친아들처럼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오빠가 카센터에서 먹고 자며 기술을 배우는 동안 저는 학교를 다니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엄마 앞으로 넣은 사망보상금 덕분에 빚도 갚고 당장 돈 걱정은 없었지만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도 커서 마음을 잡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힘들어한 건 아빠였어요.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전처럼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셨죠. 그렇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지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아빠는 생을 마감하셨어요. 아빠마저 돌아가시자 저는 혼자 그 집에 사는 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오빠랑 상의 끝에 집을 정리하고 학교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난생 처음 살아보는 깨끗하고 번듯한 집이었죠. 하지만 그곳에는 엄마도 아빠도 없었어요. 카센터에서 숙식을 하는 오빠가 가끔 찾아오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저 혼자 보냈어요. 이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비록 회사에서 가장 직급이 낮았지만 매달 제 앞으로 나오는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는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오빠가 월세랑 생활비를 내주었거든요. 오빠, 이제 나도 어엿한 사회인이야. 월세랑 생활비 정도는 내 힘으로 벌어서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빠가 버는 돈은 오빠 자신을 위해서 써.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래, 그럴게. 대신 오빠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야 돼. 이 오빠가 딴 건 몰라도 너만큼은 꼭 지켜줄 테니까. 알았지? 마치 오빠는 엄마한테 못해드린 효도를 대신 저한테 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저를 살뜰하게 돌봤어요. 주먹질하고 나쁜 짓을 일삼던 예전 모습은 말끔히 지운 채 말이죠. 카센터에서 7년간 일한 오빠는 사장님 도움으로 독립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오빠한테 일감도 떼어주셔서 적자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죠. 오빠는 30이 넘도록 연애도 안 하고 카센터 일에만 몰두했어요. 돈을 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요. 오빠와 반대로 저는 회사 생활에 적응이 된 시점부터 제 또래들처럼 소개팅도 하고 연애와 실연도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랑 같은 회사에 다녔는데 부서는 달랐지만 작은 회사라서 매일 얼굴 마주치고 지내다 보니 금방 정이 들어버렸어요. 남편은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곤 서울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의 3남매 중 장남이라 월급을 받으면 학자금 대출금을 갚고 월세랑 생활비를 내고 나머지 돈으로 근근히 사는 처지였죠. 그나마도 한 번씩 고향집에서 급전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으면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보내곤 했어요. 오히려 월급은 제가 적었지만 내 한 몸 건사하면 그만인 제가 더 여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라고 매일 회사에 남편 도시락을 싸갔어요. 가여워서 점심값이라도 아껴주고 싶었거든요. 남들은 부담 없이 보는 영화도 우리는 통신사랑 신용카드 할인을 받아가며 큰맘 먹고 보곤 했어요. 커피도 집에서 나올 때 텀블러에 담아온 걸 공원에서 마시고 밥값을 아끼려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해먹곤 했죠. 남들이 보기엔 궁산맞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만 좋으면 그만이죠. 서로 어려운 형편을 겪어봐서 그런지 감출 것도 없고 편했어요. 난 내 자식한테만큼은 내가 겪은 생활고를 물려주지 않을 거야.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걸 참으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아이만큼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어. 얼마나 돈 때문에 서러움을 받고 살았던지 돈에 대한 남편의 집착은 강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눈엔 그런 모습이 장점으로 느껴졌었죠. 저 역시 남편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자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연애를 시작하고 1년도 안 돼서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당장은 아니고 둘이 살 전셋집이라도 마련한 다음에 식을 올릴 예정이었죠. 그때까지는 살림을 합치지 않고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지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살림을 합치고 나가는 돈을 아끼고 싶었지만 종종 찾아오는 오빠 때문에라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오빠한테 눈치가 보여서가 아니라 제 원룸이 우리 남매가 편히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집이니까요. 그런데 사귄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오빠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날도 남편이랑 집에서 떡볶이를 해먹고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오빠가 집에 온 거죠. 사귀고 얼마 안 돼서 이미 오빠한테 인사를 시켰던 터라 서로 알고는 지냈지만 제 집에 와 있는 남편을 보는 오빠의 눈빛이 부드럽지만은 않았어요. 오빠 주먹이 센 걸 아는 저로서는 내심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혹시라도 제 남편을 때리면 어쩌나 해서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엉거주춤하게 앉아서는 우리 오빠 눈치만 살폈거든요. 하나만 묻자. 둘이 결혼할 생각은 있어? 그런 거라면 시간 끌 거 없이 바로 식 올리고 살림 합쳐. 혼자 버는 것보다 둘이 버는 게 금방 살림도 안정될 거 아냐. 오빠, 그건 우리도 아는데 아직은 신혼집을 구할 돈이 없어. 이 사람 학자금 대출금도 지지난달에서야 겨우 다 갚았어. 이제부터 돈을 모은다 해도 적어도 3년 이상은 걸릴 거야. 신혼집 때문이라면 일단 오빠가 먼저 마련해 줄게. 그동안 모은 돈도 있고 모자라면 은행 대출을 받아도 되니까. 생각지 못한 오빠의 말에 저도 남편도 솔깃했어요. 결혼을 하면 양쪽 집 월세로 나가는 돈에 따로 들어가는 생활비, 거기다 데이트 자금까지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시댁에 찾아가 인사부터 드리고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딱히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가운 기색도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아들 장가 보냈는데 도와줄 능력이 안 돼서 미안해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시누이와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오빠, 진짜 이기적이다. 오빠 대학 보내느라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그럼 오빠도 막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학비 정도는 보내줘야지. 오빠 때문에 대학도 못 간 내가 번 월급으로 막내 학비 대야겠어? 오빠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이래? 난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한단 말이야. 상황이 이런데도 그 결혼 해야겠어? 아들 노릇, 오빠 노릇도 못하면서?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가족들 나 몰라라 할 정도로? 암튼 엄마랑 아빠는 오빠 결혼 자금 못 대주니까 할 거면 오빠 돈으로 해. 기집애야, 나도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집에서 돈 필요하다는 연락이 올 때마다 카드 대출 받아 돈 보내고 내 점심값까지 털어서 막내 학원비도 보내줬잖아. 그런데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거냐? 그리고 돈을 모으려니까 결혼을 서두르겠다는 거잖아. 혼자 벌어서는 언제 돈을 모아? 아무튼 난 이 결혼할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런 줄 알아. 그놈의 돈은 축복받아야 할 결혼마저도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비록 시누이와 언성을 높이긴 했지만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오빠가 마련해준 돈으로 방 2개짜리 전셋집을 얻었고 우리가 쓰던 물건을 그대로 옮겨와서 집을 꾸몄어요. 오빠, 우리 집에 방도 2개나 있으니까 앞으론 자주 와서 자고 가. 그리고 빌린 돈은 열심히 벌어서 꼭 갚을게. 그래서 말인데 아무리 형제라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하잖아. 온 김에 차용증부터 쓰자. 양식은 내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뽑아놨어. 이름이랑 주민번호, 전화번호 쓰고 도장만 찍으면 돼. 됐어. 니들 형편 될 때 그때 갚아. 안 되면 뭐 별 수 없고. 그리고 동생 집에 오면서 도장 들고 오는 사람이 어디냐? 그럼 지장이라도 찍으면 되지. 오빠가 기름 냄새 맡아가며 힘들게 번 돈인데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여기다 지장 찍어. 저는 괜찮다는 오빠를 닥달해서 기어이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그리고는 오빠 겉옷에 넣어주었죠. 오빠도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 돈이라 매달 은행 이자라도 내겠다고 했더니 한사코 사양하더라고요. 그 정도도 안 해주면 오빠 체면이 안 선다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돈 갚을 때 이자도 포함해서 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명절이나 부모님 기일에 집에 와서 편히 하룻밤 자고 가라고
일부러 방 2개짜리 집을 구했는데 오빠는 오히려 전보다 집에 덜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남편 눈치가 보여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남편과 함께 오빠 카센터로 자주 놀러 가곤 했죠. 남편도 쉬는 날이거나 혹은 저랑 다투고 갈 곳이 없을 때면 저희 오빠 카센터로 가곤 했고요. 그렇게 자주 드나들다 보니 오빠도 조금씩 제 남편한테 곁을 내주기 시작했어요. 목욕탕에도 같이 갈 정도로요. 저희 오빠가 사람들이랑 목욕탕엔 잘 안 가거든요. 아마도 한창 사고치고 살 때 몸 곳곳에 문신을 새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제 남편한테는 먼저 목욕탕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목욕탕을 다녀온 남편은 갈 때랑 다르게 표정이 굳었지만요. 자기야, 형님 혹시 조폭이었어? 보니까 등이랑 양 어깨에 문신이 가득하던데? 조폭까지는 아니고 한때 나쁜 짓 좀 하고 살았어. 손 끊은 지 좀 됐지만. 그니까 우리 오빠한테 잘해. 저는 장난으로 한 소린데 남편한테는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나 봐요. 그때부터 저희 오빠를 대할 때 전보다 깍듯하게 하는 게 보였거든요. 나중에 오빠한테 왜 남편한테 문신을 보여줬냐고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겁 좀 먹으라고 그랬다. 그럼 내가 무서워서라도 너한테 함부로 굴지는 못할 거 아니냐? 그렇다고 내가 주먹질할 일은 없지만 어떻게든 제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오빠의 마음을 알기에 더는 묻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준비할 땐 결혼식만 올리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결혼식이 시작이더라고요. 시댁에서 전화라도 오면 통화도 하기 전부터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돈을 보내라고 그러시나 하고 말이에요. 결혼자금은 한 푼도 안 보태주셨으면서 철마다 명절마다 얼마나 바라는 게 많은지 몰라요. 마치 제가 그 집안 금고를 뺏어서 끼고 사는 사람처럼 치부하면서요. 시누이는 툭하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일찍 결혼하래요? 언니가 우리 오빠 발목 잡아 채가지만 않았어도 나랑 우리 부모님은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 결혼할 때 예단도 안 해왔잖아요. 내 친구 중엔 새언니가 시집 올 때 옷도 한 벌 빼주고 심지어 명품 백을 받은 친구도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완전 꽝이지. 그러니까 이깟 돈 몇 푼에 시댁에 보낸다고 너무 아까워하지 말아요. 누가 시누이 아니랄까봐 사사건건 꼬투리 잡아가며 사람 속을 뒤집는데 정말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시누이가 결혼한다고 결혼자금을 대주자는 거예요. 그 말에 열이 확 나더라고요. 자기야, 그건 좀 곤란하지. 우리도 형편이 안 돼서 우리 오빠한테 돈 빌려서 시작했잖아. 아직 그 돈도 못 갚았는데 아가씨 결혼자금을 대주자고? 내가 왜? 그럼 어떡해. 기집애가 모아둔 돈도 한 푼 없다는데 오죽하면 당신이 안 된다고 할 줄 알면서도 이러겠어. 그러지 말고 자기가 이해 좀 해줘. 형님은 아직 돈이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형님한테 일부 갚으려고 모아둔 5천만 원은 은경이한테 주자. 그게 무슨 소리야 주다니. 우리가 지금 그럴 형편이야? 우리 오빠한테 빌린 돈 5년 안에 갚기로 한 거 잊었어? 아직 5천밖에 못 만들었는데 그걸 통째로 아가씨한테 주자고? 자기야, 정신 좀 차려. 아, 말이 헛나왔어. 빌려주자고.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 안에 돌려받으면 되잖아. 정말이지? 나 그 돈 꼭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차용증도 꼭 받아와. 알았어? 시누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돈 좀 해달라고 징징거리는 통에 오빠한테 갚을 돈 중 일부를 시누이한테 빌려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누이한테 받아오기로 했던 차용증을 식을 올린 지 한 달이 넘도록 받아오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매번 깜빡했다는 말만 하고 흐지부지 넘기길래 참다 못해 제가 직접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돈 얘기를 꺼내긴 껄끄럽긴 했지만 안 그러면 영영 못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말을 했더니 글쎄, 어머, 언니 정말 웃긴다. 우리 오빠가 해준 돈을 왜 언니가 갚아라 말아야? 언니가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랑 오빠 오해에 금 가는 건 몰라요?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에 분란 생긴다는 게 이런 거였네. 암튼 난 차용증 같은 거 안 써요. 오빠가 내 결혼 축의금으로 준 돈을 내가 왜 갚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로 전화하지 말아요. 그게 왜 오빠 돈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엔 내 돈이 절반 들어있어요. 게다가 그 돈은 우리 신혼 찍고 할 때 우리 오빠한테 빌린 돈이라고요. 그리고 누가 여동생 결혼하는데 5천만 원이나 축의금을 내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당장 못 주겠다면 기간을 정해요. 아, 몰라요. 난 돈 없으니까 배를 째서 가져가든 마음대로 해요. 신우이는 성질을 버럭내곤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아주 뻔뻔하게 안 갚겠다고 나오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신우이 탓만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돈 줄 때 빌려주는 거라고 확실히 못 박았으면 이러겠어요? 평소엔 그렇게 돈에 깐깐하더니 자기 집에 들어가는 돈에는 언제나 유혹에 구는 남편 탓이었죠. 그래서 회사 옥상으로 남편을 불러 물었어요. 신우이한테 돈 줄 때 뭐라고 했냐고요. 뭘 뭐라 그래. 결혼할 때 보태 쓰라고 그랬지. 그거 물어보려고 옥상까지 부른 거야? 당신 제발 좀 그만해. 그깟 5천 가지고 날 피말려 죽일 셈이야. 정말 지친다 지쳐.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어. 아가씨는 그 돈 당신이 축의금으로 준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갚을 생각도 없고 차용증은 더더욱 못 써주겠대. 이제 어쩔 거야. 말 좀 해보라고. 그 말에 남편은 자기도 놀랬는지 입만 뻥긋거리다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남매가 5천만 원 때문에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죠. 결과적으로 신우이는 내 돈이 들어간 딱 절반만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오빠 돈은 지가 갚겠다 이거죠. 그것도 언제까지 갚을지는 장담 못한다더군요. 보다 못한 채가 전화기를 가로채 한마디 했어요. 우리도 3년 뒤에 친정 오빠한테 빌린 돈 갚아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갚으라고요. 사용증도 확실히 써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닌데 괜히 남편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이 난리를 치게 됐네요. 결과적으로 2,500만 원이나 축의금으로 낸 셈인데도 신우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성질만 내더라고요. 자기 동생 정말 웃긴다. 따지고 보면 누가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이게 뭐야. 괜히 나만 웃음 꼴 됐잖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못난 놈이라서 이렇게 됐다. 됐냐? 나머지 2,500만 원은 내가 장기를 팔아서라도 메꿀 테니까 그만하자. 전부 못난 내 탓이니까 그만하자고. 결국 그날 우리 부부는 돈 때문에 한바탕 싸웠고 남편은 성질을 내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안 물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겠더군요. 돈 아까워서 술집은 못 가고 우리 오빠 카센터로 갔겠죠 뭐. 거기서 술 얻어먹고 자정쯤에나 집으로 돌아올 게 뻔했어요. 그런데 나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남편이 돌아왔더라고요. 나갈 땐 성질을 내고 나갔던 사람이 돌아올 때는 저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칠 정도로 꼬리를 내리는 게 이상했어요. 거기다 전화 온 거 없었냐는 말만 3번이나 묻더라고요. 왜? 기다리는 전화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남자가 이렇게 말할 때는 분명히 어디선가 전화 올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으로 오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받아보니 오빠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오빠가 일했던 카센터 사장님이더라고요. 나 상철이 아저씨다. 너 빨리 병원으로 좀 와라. 네 오빠 쓰러졌어. 전화를 끊자마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제 표정을 보고는 남편이 먼저 겉옷을 꺼내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죽어라 싸웠지만 그래도 큰일이 닥쳤을 때는 남편밖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오빠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카센터 사장님이 저 대신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몇 시간 뒤 수술을 마치고 나온 담당 선생님은 수술은 잘 됐지만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실에서 나와 중환자실로 옮긴 오빠는 정해진 면회 시간 안에만 볼 수 있었어요. 당일 면회 시간은 이미 끝나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죠. 그런데 몇 시간 뒤면 의식이 돌아올 거라는 의사의 말과 달리 오빠는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러다 우리 오빠 영영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혼자 두고 형님이 가시겠어?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내 곁을 지키고 있는 남편의 본 모습을요. 수술을 마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오빠는 의식을 차리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도 잘 됐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출근 전에 병원에 들러 오빠 상태를 확인하고 퇴근 후에 다시 병원에 들러 오빠가 깨어났는지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가기 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으려고 왔는데 남편이 안방에서 신우이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대로 형님이 안 깨어나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니까 그때 너도 2,500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너도 우리 형님 안 깨어나게 해달라고 빌어. 사실 그날 카센터에 갔다가 형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는데 순간 갈등이 되더라니까. 이대로 모른 척하고 도망칠까 119에 신고할까 하고 말이야. 빌린 돈만 없었으면 바로 신고했을 텐데 돈 갚아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쳐지는 거야. 인간이 참 간사하지. 너 이건 네 올케한테 비밀이다. 집사람이 알면 나 죽는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손에 든 백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그 소리에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곤 저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여보, 다 들은 거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아무리 돈에 미쳐도 그렇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도 모른 척을 해? 남도 아니고 내 오빠인데도? 그래놓고 뭐? 깨어나지 않기를 빌라고?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오빠가 해준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그리고 너 우리 오빠 이대로 안 깨어나면 그때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법으로 널 심판할 수 없대도 내가 너 편히 살게 안 둬. 그러니까 온전히 살고 싶으면 우리 오빠 깨어나길 바라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남편을 집에서 내쫓은 저는 과장님께 전화해 사정을 말씀드리고 휴가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병원으로 갔죠. 면회 시간에 맞춰 중환자실에 들어가려는데 간호사가 다가와 병실을 옮겼다고 말해주었어요. 바뀐 병실로 가보니 오빠가 웃으며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순간 어찌나 기쁘던지 그대로 달려가 오빠를 끌어안았어요. 그러다 이내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내 남편이 한 짓이 생각나서요. 하지만 차마 오빠한테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오빠가 상처받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자식은 집에 있어? 네 남편 말야. 내가 널 봐서라도 참을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겠어. 그놈이 나 쓰러진 걸 보고 신고도 않고 도망치더라. 그런 놈을 매제라고 믿었다니.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더라. 돈. 오빠는 착잡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너 그놈이랑 헤어져라. 돈 없는 놈은 내가 벌어서 데리고 살면 그만이지만 돈 때문에 사람 목숨 버리는 놈은 어떻게도 구제가 안 돼. 너 아프다고 다쳤을 때 그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돈은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믿음이 깨지면 다 끝나는 거야. 나 그놈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오빠한테 그 말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의식이 없던 사람이 얼마나 사무치게 미웠으면 눈 뜨자마자 이 얘기부터 꺼낼까 생각하니 제가 더 화가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얼마 뒤 오빠는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죠. 한순간의 돈 욕심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남편은 결국 제게 위자료를 배상하고 오빠한테 빌린 돈의 절반과 은행 이자를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당장 돈이 없었던 남편은 위자료 대신 자신 몫의 전셋집 소유권을 제게 넘기고 오빠한테 빌린 돈은 2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요. 오빠가 쓰러진 걸 보고도 모른 척 했던 거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였고
제 이혼 사유를 들은 회사 사람들은 남편이 벌인 행동에 다들 경악했어요. 결국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었던 남편은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죠. 돈에 눈이 멀어 인간의 길을 포기한 죄로 남편은 가정도 회사도 모두 다 잃고 말았어요. 계산기를 때려보지 않아도 남편이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사람이 심보를 곱게 써야죠. 여러분께서는 제 전남편처럼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무척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고작 결핵주사 한 대 맞을 돈이 없어서 친정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너무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졸지에 젊은 과부가 된 친정어머니는 겨울이면 메밀묵과 찹쌀떡을, 여름에는 두부 리어카를 끌고 행상을 돌아다니면서 참 억척스럽게도 사셨죠. 그러나 찢어질 듯한 가난의 그림자를 좀처럼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한창 꽃답던 18. 갈수록 지쳐가는 친정어머니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다니고 있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자퇴서를 냈어요. 동네 실업계 친구들을 따라 취업을 나가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친정어머니가 처음으로 회초리까지 들어가며 저를 뜯어 말리셨죠. 엄마,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요. 응? 무슨 얘기? 공부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한다는 얘기? 아니면 미용실 허드렛 일을 나가겠다는 얘기? 우리 집 사정이 어쩔 수 없잖아. 나라도 얼른 취업해서 살림에 보태야죠. 시끄러. 회초리 맞기 싫으면 내일 등교하자마자 자퇴서부터 돌려받아서 찢어버려. 아니다. 엄마랑 선생님 댁으로 찾아가자. 지금 당장. 제발요.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고생하는 엄마 모습 지켜보는 딸 자식 입장이 얼마나 고역인데. 그리고 공부야 검정고시를 보든 아님 야간학교를 다니든 일단 취업해서 자리 잡은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잔말 말고 학교 계속 다녀. 꼭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래, 그건 네 말이 맞아. 공부 열심히 해봤자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야 세상에 널렸지. 하지만 지금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공부밖에 없어서 그래.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주제에 가르치는 일까지 소홀하게 해버리면 내 가난이 정말 나의 죄가 되어버릴까 봐. 그게 겁나서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가난이 어떻게 죄야. 지금까지는 내 엿보이고 팔자라도 죄까지는 아니었지. 근데 만약 최소한의 부모 도리마저 져버린다면, 그래서 내 엿보와 팔자를 자식한테 되물림한다면 그때는 죄가 되는 거야. 가난을 딸에게 물려준 죄인. 엄마는 우리 딸 믿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친정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크게 깨우친 저는 담임선생님에게 사정 해가며 자퇴를 취소했죠. 이후로는 가난한 팔자 따위를 한 번도 탓하지 않으며 굳세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왔어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불이 끊길 때면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공부했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생 시절에는 과외 학생네 집에서 차려주는 토스트 간식으로 하루 딱 한 끼, 한 번 끼니를 때우면서도 꿈을 향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큰 병원 간호사가 되는 데 성공했죠. 그런 제 삶의 태도는 번듯한 중산층 사모님인 시모가 양가의 경제적 차이를 걱정하며 결혼을 반대할 때도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제가 짊어진 가난은 살면서 극복해 보이겠다고요.
그리고 저희 말 그대로를 증명해내었어요. 사글세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집을 불과 몇 년 만에 전세 신축 아파트로 옮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모에게 저는 여전히 가난해서 못마땅한 며느리인 모양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굳이 찾아와 이러더라고요. 너희 그동안 굶고 살았니? 네?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벌이야 세상 뻔한데 집을 너무 빨리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반적으로는 둘 중 하나밖에 없잖니. 주택복권을 맞았다던가 아님 귀한 남의 집 아들내미 굶겨가면서 둘이 억척스럽게 모았거나. 둘이 억척스럽게 모은 건 맞아요. 근데 아범 굶기지는 않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설마 하니 가난이 얼마나 서러운지 제일 잘 아는 제가 남편 먹고 입히는 일에 소홀할 리가 없잖아요. 하기사 밑바닥 인생들이야 원체 독한 구석이 있다고들 하니까는. 그렇다고 너무 마음 놓지는 말고 성에 안 차는 며느리라는 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난 이만 가볼 테니 주말에 시댁 한번 들리려무나. 요즘 아침나절로 볕이 포근하니 좋은 것이 묵은 이불빨래랑 대청소랑 좀 해줘야겠어. 가구랑 싹 드러내고 청소해야 하니 준비 단단히 해서 오고. 그런 대접을 받아가면서도 시모를 가장 잘 챙기는 사람은 참 역설적이게도 맏며느리인 저였어요. 젊어서부터 과부가 되었다는 시모를 볼 때마다 똑같이 일찍 과부가 된 친정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시모의 곁을 보살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집안도 좋고 서울대 나온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는 직업을 가진 잘난 작은 동서가 시모를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 취급하며 홀대할 때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난한 제가 시댁의 경조사며 살림살이며 시모 용돈까지 빠짐없이 잘 챙겼어요. 시부모도 부모이니 자식으로서의 사랑과 정을 당연히 베풀어야 한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말이죠. 친정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자퇴하려던 저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시댁과 시모에게 사랑과 정을 베풀어 봤자 저를 얕잡아보는 시모의 행동과 정 한번 주지 않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동서만을 감싸고 돌 뿐이었죠. 제 잘난 맛에 취해 사는 동서에게는 행여 손에 물이라도 한 방울 묻을까 애지중지 아끼면서도 가난하지만 시모와 시댁에게 정성을 다했던 저한테는 늘 허드렛일 살림꾼 취급만이 돌아왔거든요. 집안 좋은 동서의 아들 돌잔치는 동서가 부탁 안 했는데도 직접 나서서 휘황찬란하게 마련해주며 아부를 그렇게 떨어댔으면서 제 아들 돌잔치 때는 그 흔한 돌반지는커녕 빈손으로 덜렁 나타나가지고서는 심지어 부조금 한 푼 내지도 않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글쎄. 내 쪽 손님들은 초대하지 않았으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말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니? 네 시댁이 동선애처럼 뻑적지근한 부잣집은 아니어도 나름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는 집안인데 사회 지도층은커녕 밑바닥 인생들만 앉아있는 자리를 장손 돌잔치랍시고 우리 쪽 귀한 손님들을 모실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저기요 어머님, 이건 너무 지나친 행동 아닌가요? 아무리 가난한 며느리가 싫다고 해도 엄연히 어머님 손자고 핏줄이에요. 이 집안 대의일 장손이라고요. 그런 장손 돌잔치를 축하해줘도 모자랄 마당에 밑바닥 인생들이라뇨. 왜? 내가 어디 틀린 말이라도 했다던? 물론 동선애처럼 판검사니 사장이니 하는 손님들을 모시진 못했어도 저희 쪽 손님들 하나하나 다들 소중한 지인이세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 직원들이랑 의사쌤 분들도 많이 와주셨고요. 그래 봤자 꼴랑 한둘이겠지. 동네 쬐끄만 병원 의사들이래 봤자 딱히 잘난 양반들도 아닐 테고. 제가 어디 병원 근무하는지 정말 모르세요? 며느리한테 어쩜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 한의원이었던 모양이구나. 동네 쬐끄만 양빵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입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교 병원. 네가 대학도 나왔었니? 어머님, 이게 누구 앞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걸.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너희 친정 사는 모습 보여준 다음에 딸 자식이 대학까지 나올 수 있는 환경 같으냐고. 대번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라도 붙었으면 다행이라는 소리 나오지. 됐네요. 제가 무슨 말을 더 할까요? 아니,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해야겠다. 넌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두서가 없어. 대학병원 의사쌤들도 많이 오는 자리면 미리 언지를 줬어야지. 미리 얘기했으면요. 그럼 혹시 또 알아? 나 아는 지인 사모님들 쫙 모셔다 놓고 대학병원 의사쌤들이랑 중매라도 서줄지. 그럼 겸사겸사 자리도 빛내주고 얼마나 좋아? 네, 그러시겠죠 뭐. 식사 마저 하세요. 음식 식으면 맛 없습니다. 이처럼 노골적인 무시와 외면, 그리고 동서와의 차별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사랑꾼 남편이 있었던 덕분이에요. 남편은 친자식보다 낫다 싶을 만큼 시댁과 시모에게 정과 사랑을 베푸는 저를 늘 고마워했고, 그래서 제가 시댁에 잘하는 만큼 남편도 저희 친정 어머니를 극진하게 대해주었거든요. 또 제가 시모의 행동에 상처받을 때면 바람을 쐬어주며 다독여주고, 한편으로는 저 대신 시모와 맞서주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냐면요. 그런 시모조차 단 한 번도 이혼하라는 말만큼은 절대 입 밖으로 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덕분에 저는 시모와의 위태로운 관계를 어렵사리 유지할 수 있었고, 남편과의 사랑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천년만년 건강할 줄로만 알았던 친정어머니가 덜컥 백혈병에 걸리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연차가 꽤 쌓인 베테랑 간호사인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신혼집 전세 아파트를 처분하고 친정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친정 어머니의 곁에 머물면서 간병과 치료에 힘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모가 저희 부부와 친정의 합가를 결사 반대하고 나서더라고요. 너희가 사돈댁으로 들어가 버리면 외로운 과부 인나와 시댁은 앞으로 누가 모신다던? 너무 걱정은 마세요. 친정엄마가 백혈병을 극복할 때까지만 머물 예정이거든요. 그동안은 사부인 치료받는 동안 시댁 빨래며 아침 저녁 국이니 반찬이며 그걸 다 해다 바칠 사람이 세상 누가 있다고. 그것도 걱정 마세요. 친정에 들어가 살더라도 어머님이랑 시댁 챙기는 건 지금처럼 똑같이 전혀 소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병간호를 꼭 해야겠니? 굳이 출가 외인인 딸 자식도 모자라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까지 사돈댁에 앉혀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작고 사소한 병이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백혈병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위험한 병인데다가 항암 치료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힘든 과정인데, 명색이 베테랑 간호사 딸 자식인 제가 홀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꼴에 말은 잘해요 아주. 누가 들으면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얘. 물론 의사도 중요하고 훌륭한 직업이지만 간호사도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무시 좀 그만하세요. 그렇다니? 그럼 이참에 사돈댁 말고 시댁에 아주 들어와 사는 건 어때? 네? 나도 얼마 전에 병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단다. 글쎄 내가 말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라더구나. 의사가 아니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지? 팔다리가 자꾸 쑤셔가지고는 거동이 불편해요. 그러니 이참에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이 CME를 좀 간호해다오.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친엄마고 시어머니고를 다 떠나서 관절염보다는 백혈병 쪽이 훨씬 급하고 심각한 병이잖아요. 코웃음치기는 CME가 고분고분 조용히 말하니까 만만하게 배는 모양인데 나 지금 농담 따먹게 하자는 거 아니다. 되바라지 며느리한테 경고하는 거지. 어머님, 2번 경고하지 않을 테니 똑똑히 챙겨들어. 내 말 무시하고 사돈댁이랑 합가한다면 그날로 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꼬라지 되는 거야. 내 재산 단 한 푼도 너에게 상속하지 않을 생각이니 말이다. 아직도 제가 재산이랑 유산 보고 아범한테 접근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만 일어서마. 내 할 말은 다 했으니. 시모는 그렇게 제 할 말만 다 해놓고는 자리를 떴고 황당한 저와 남편은 이후로 며칠 동안 시모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친정 엄마를 꼭 곁에서 보살피고 싶다고요. 그러나 시모는 입만 열었다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핑계가 그치지를 않았죠. 툭하면 유산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단연코 시댁의 재산과 유산에는 단 한 푼어치조차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 답없는 실랑이가 거듭된 끝에 저희 부부는 결국 시모가 도저히 설득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모 설득하기를 포기하는 대신 손 아래 동서내외를 찾아갔죠. 저희 부부는 동서내외에게 당분간 시모를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어요. 따지고 보면 썩 무리한 부탁까지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2번 시댁에 들러 시모와 저녁을 함께 먹어달라는 말을 전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평소 시모를 거들떠 보지도 않던 잘난 동서내외는 대뜸 쌍심지를 켜고 소리를 박박 질러대더라고요.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조선시대 시집살이 뭐 그런 건가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이 혼자 적적해 하실까봐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거나 뭐가 달라. 결국 맞잖아요, 시집살이. 일단 진정하고, 응? 아, 동서.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한창 예쁘고 젊은 나이에 이 좋은 능력까지 썩혀가면서 졸지에 시댁 파출부로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 늙어 죽게 생겼는데. 그럴 일 없어. 친정 엄마 치료만 마치면 내가 다시. 이봐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너무하네. 가난한 주제에 형님이랍시고 꼬박꼬박 대접해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부잣집 딸내미에 잘 배우고 직업 좋으면 뭐해. 인성이 개차반인데 어디 가서 그런 행동 보이고 그러지 마. 격 떨어지는 졸부소리 들어. 저와 남편은 동서내외에게 인간적인 실망만을 품은 채로 돌아섰고 그날 밤 도착한 동서의 문자 메시지에 또 한 번 크게 분노하고야 말았어요. 저 대신 당분간 시모를 보살피는 조건으로 무슨 견적서를 보내왔더라고요. 딴에는 능력 좋은 고급 인력이랍시고 비싼 인건비를 책정해놓고는 다달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요구하겠다는 견적서였어요. 뒤이어 도착한 문자 메시지는 더 기가 막혔죠. 저희 부부 형편에 수백만 원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을 테니 그걸 받지 않는 대신 유산 전부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더군요. 이놈의 시댁 식구라는 양반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돈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건지 참. 당연히 저희 부부는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다만 유산을 동서내외에게 전부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결코 아니었어요. 벌써부터 돈을 들먹이는 동서내외가 시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을 것이 뻔해서 걱정일 뿐이었죠. 그렇게 동서내외를 단념하게 된 저와 남편은 딱히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없었죠. 그러는 사이 친정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당장 급하게 골수를 이식해줄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하나 남은 혈육인 저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저희 부부는 시모의 결사 반대를 무릅쓰고 친정과의 합가를 했어요. 친정 어머니를 곁에서 보살피며 간호할 겸 골수를 이식해줄 저의 건강을 마음 편한 친정에서 머물면서 관리도 잘 할 겸 해서요. 합가 결정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삿날이 닥쳐왔고 저희 부부의 눈앞에는 아주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줄곧 합가를 결사 반대해왔던 시모가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덜컥 나타나서는 이삿짐을 열심히 나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에게 생전 10원 한 장 쓰는 법 없던 사람이 짜장면 곱빼기에 탕수육까지 손수 사먹이면서요. 그런 시모를 바라보는 저희 부부의 심정은 불안 반 걱정 반이었죠. 그렇게 잠시 후 정든 전세 아파트를 떠난 이삿짐 트럭이 멈춰서는 순간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아연질색하고야 말았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요, 기사님. 저희가 갈 이삿짐은 여기가 아니라. 엥?
바뀐 주소가 여기 맞을 텐데. 바꾸다뇨, 누가요? 아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사갈 주소를 잘못 전달했으니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요. 언제요? 점심 잡수실 때 왜 있잖아요, 짜장이랑 탕수육. 그곳은 원래 목적지였던 친정집이 아닌 시댁이었어요. 전부 시모의 수작이었죠. 일단 저희의 이삿짐부터 시댁에 억지로 들여놓은 뒤에 이삿짐을 인질 삼아 합과 반대를 이어갈 작정인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시모가 미리 준비해둔 인부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이삿짐을 시댁 안으로 옮기려 하더라고요. 시모의 술수에 당할 수 없었던 남편이 인부들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사이 저는 시모에게 달려가 따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죠? 목소리 낮춰.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왜요? 또 그놈의 체면 때문에요? 쪽팔린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치사한 짓을 벌이나요? 그러게 진즉 내 말을 순순히 들었더라면 이런 사달까지 안 왔겠니? 어머님 신보가 고약해서는 아니고요. 퇴발하진 말투하고는 하긴 방금 그 말투가 너 같은 하층민에게는 딱 어울리는 말투이긴 하구나. 이봐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일단 짐부터 집에 들여다 놓고 천천히 얘기하자꾸나. 나도 뭐 공짜로 들어와 살라는 거 아니라니까는.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대로 트럭 돌려서 친정으로 들어가야겠는데요. 대학까지 나왔다는 것이 이렇게 무식해가지고서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하늘에 달린 일이란 뜻이야. 죽을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어. 죽는다니? 죽긴 누가 죽어? 부정해도 소용없다. 사부인은 하늘이 점주해준 죽음에 가까워졌을 뿐이야. 인간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노릇이 아닐 뿐이고. 그러니 곧 차승길 떠날 사부인보다는 부질없는 병간호에 남의 집 귀한 아들내미 인생까지 송두리째 낭비하는 것보다는 남들은 못 받아서 안달인 그 유산, 그 큰 돈을 턱하니 안겨줄 내 쪽을 택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지? 말 다 했어요? 혹시 더 할 말 남아있으면 지금 빼먹지 말고 다 해요. 지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사부인 장례식은 너 그 아들내미 돌 때랑은 다르게 섭섭지 않도록 잘 챙길 테니 허물과도 같은 핏줄의 인연일랑 그걸로 만족하며 끊어내거라. 글쎄요. 그런 사악한 말 같은 건 굳이 안 해도 어차피 끊어질 인연 같은데. 그래, 잘 생각했다. 어여침부터 들여놓자꾸나. 정리하고 저녁 차려 먹고 하려면 시간이 빠듯해. 끊어지는 건 당신과 우리의 인연이겠죠. 유산 준다니까! 아니, 우린 이대로 이삿짐 돌려서 친정으로 갑니다. 가서 친정엄마 백혈병 반드시 고쳐놓을 거예요. 우리 엄마 멀쩡히 완치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놈의 유산 따위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고 받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과연 그럴까?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도 끝까지 화목할 수 있을까? 두고 보죠. 이번에도 또 보여드릴게요. 사글세 단칸방에서 전세 신축 아파트로 옮기던 때처럼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시모와의 인연을 끊었어요. 이삿짐을 친정으로 옮기며 다짐했고요. 가난하고 부자의 고를 떠나서 시모처럼 가족이고 나발이고 없는 추악한 사람이 되지는 말자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저희 골수 이식과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친정어머니의 백혈병이 완치 판정을 받던 무렵 친정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친정에 몇 달 더 머물기로 결정한 저희 부부에게 뜻밖의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의절한 시모가 위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었죠. 다행히도 위암은 치료하기에 가장 용이한 암이었지만 시모의 사정은 나름 되게 딱하더라고요. 시모가 하나 남은 자식인 동서내외에게 간병을 부탁했지만 동서내외는 간병 조건으로 유산 전부를 자신들에게 미리 넘길 것을 시모에게 요구했고 시모의 생명을 인질 삼아 유산을 요구하는 동서내외에게 실망한 시모가 상속을 거부하자 동서내외가 그날로 시모와의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이더라고요. 돈 타령하는 부모에 돈 타령하는 자식인 셈이었죠. 소식을 접한 저희 부부는 갈등에 빠졌어요. 물론 의지할 가족 하나 없이
외롭게 암투병 중인 시모를 향한 동정은 아니었어요. 시모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탓에 쉽사리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만 저희 부부를 고민하게 만든 건 뜻밖에도 막 백혈병을 극복한 참인 친정 어머니였어요. 무슨 소리야. 시모 암투병을 보살펴주라니. 엄마는 화도 안 나? 밉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엄마를 두고 곧 죽을 사람이라며 얼마나 험한 저주들을 퍼부었는데. 그 양반의 과거 행동은 나 또한 용서할 수 없단다. 나부터가 용서하지를 못했는데 너희에게 너그럽게 받아주라고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그럼 됐어. 내 얘기 조금만 더 들어. 용서 못하겠다며. 용서하라고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라며. 근데 무슨 얘기를 더. 엄마는 다만 내 딸, 내 사위가 그 양반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걸 바라지 않을 뿐이야. 혼자 외롭게 암투병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너희도 결국 그 양반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스럽고 속상할 뿐이야. 그러니 아무리 밉더라도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주었으면 좋겠어. 도리할 만큼 다 한 다음에 계속 미워할 땐 그때 가서 미워하더라도 말이야. 좋아요. 그럽시다. 시모 암투병 우리가 보살펴 보겠다고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엄마 지금 울어? 아니 왜? 엄마가 고마울 일이 뭐가 있다고. 내가 우리 딸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진짜 가난이 뭔 줄 아니?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이었어. 마음이 풍족한 딸로 자라줘서 고마워. 그동안 평생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엄마는 이제 평생 꿈 다 이루었어. 저희 부부가 시모의 간병을 받아들이자 친정엄마는 평생 짊어져 왔던 가난의 서름을 마침내 떨쳐내었어요. 딸 자식 흠없고 반듯하게 잘 키워내었으니 부모로서는 더 바랄 것 없는 법이라면서요. 며칠 뒤 저희 부부는 친정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친정을 떠나 시댁으로 들어갔고 시모의 암투병 간병을 시작했어요. 그런 저와 남편이 시모에게 단 한 가지 기대하는 점이 있었다면 시모가 저에게 베푼 적 없었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가족의 정, 그거 딱 하나뿐이었죠. 과거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 하나면 좋겠어요. 오래지 않아 시모의 병은 완치되었어요. 위암이 치료가 가장 용이한 암이라지만 엄연히 항암 치료와 수술이었으니만큼 대단히 힘든 과정이었죠. 그 과정 내내 저희 부부는 최대한 시모를 보살폈고 그래서 시모의 완치에는 저희 부부의 노력이 뒷받침된 셈이에요. 하지만 치료된 병은 오직 육체적인 병, 고작 위암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죠. 시모가 앓고 있던 진짜 병인 그놈의 돈타령병은 끝끝내 낫지를 않더라고요. 고맙구나. 내가 오죽이나 미웠을 텐데 이 보답을 어떻게 다 하지? 글쎄요. 앞으로 살면서 지난 잘못들을 다시 하진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 내가 너와 사부인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야 돈으로 갚아주지. 네? 간병에 대한 보답도 할 겸 어차피 둘째 아들 내외랑은 연락도 끊겼겠다. 너희 부부를 내 유산의 유일한 상속자로 지정해주마. 대신 앞으로 평생 시댁에 눌러 살아. 예전처럼 청소도 하고 밥도 챙기고. 난 워낙에 귀하게 자라서 살림살이 잘 못하잖니. 표정이 왜 그렇다던?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데 좋아서 방방 뛰어도 모자랄 판국에? 하나도 안 변했네요. 아프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시애미를 못 믿겠니? 어떻게 이 자리에서 유서라도 써주랴? 변호사를 불러다가 공증이라도 받으랴? 그러면 믿음이 가겠어? 그날 저희 부부는 시댁을 미련 없이 떠났어요. 외로운 당신 곁에 부모 자식으로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긋나 버렸던 우리와 당신 사이를 되돌려 놓기 위해 필요한 건 유산 같은 돈이 아니라 부모 자식 사이의 사랑과 정이었으니까요. 지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인간다운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끝까지 돈이었죠. 그래서 이제 당신을 완전히 포기하려고요. 당신은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평생 깨닫지 못할 테니까. 누구처럼 중리산이하는 저주 같은 건 퍼붓지 않을게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앞으로 어떤 삶이 남아있을지
뻔히 보이거든요. 이후 저희 부부는 친정 어머니의 건강을 극진하게 챙기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친정 어머니가 비록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기는 했었지만 투병 생활 내내 건강이 많이 상해 있었던 데다가 이제는 나이도 많이 잡수셨거든요. 물론 저희 부부의 사랑 덕분에 하루하루 부쩍 건강해지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반면 시모는 결국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어요. 가뜩이나 유산 다툼으로 인해서 시모와 연락 끊고 살던 동서내외가 시댁의 유일한 상속자로 저희 부부를 지정하려고 했던 시모의 소식을 듣고 냅다 쳐들어오더니 아주 호적까지 파서 나가버릴 기세로 깽판을 쳤다더라고요. 당연히 그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고요. 정작 저희 부부는 그 유산에는 여전히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데 말이죠. 암튼 그래서 시모에게 남은 앞날이라고는 비록 돈은 많지만 어깨 기댈 가족 하나 없이 쓸쓸한 노후가 고작이에요. 억만금보다 훨씬 가치 있고 소중한 가족의 정과 사랑 속에서 지금껏 행복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저와 남편과는 다르게요. 돈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닌 것이 인생 같습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가족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살아가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돌싱이 된 30대 여성이에요. 살다 보면 할까 말까 고민되는 일이 있잖아요. 제 경우에는 결혼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일에 빠져 사느라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주변을 둘러봐도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조차도 40년 가까이 사는 동안 사니 못 사니 숱하게 싸우며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은 다음 생에 하는 걸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 눈앞에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지 뭐예요. 그래서 운명이다 생각하고 선뜻 청혼을 받아들이게 됐죠. 하지만 급하게 먹는 밥에 체한다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버린 결혼이 결국 탈이 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졸지에 돌싱녀가 되어버렸지 뭡니까. 처음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남들이라고 이혼할 줄 몰라서 참고 사는 줄 알아? 막상 이혼해봐. 손해보는 게 누군지. 남잔 세장가 가면 그만이야. 근데 여잔 어디 그런 줄 아니? 뭔가 하자가 있어서 이혼당했거니 색안경 쓰고 본다고. 생각 잘해.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처음엔 다들 제가 참을성이 없어서 이혼 소리를 꺼내는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이유를 듣곤 고개를 끄덕였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요? 1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 하나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근 10년 가까이 연락도 없이 지내던 사이였지만 그래도 한때 서로 집까지 오가며 놀던 사이라 짬을 내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더니 동창들이 꽤 많이 와 있더라고요. 웃긴 건 하나같이 저처럼 그동안 연락도 않고 지내던 사이더라고요. 제 나이쯤 되면 사실 결혼식 때 하객 부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다들 졸업한 지 꽤 돼서 친구들보다는 직장 동료가 더 많은 편이니까요. 그러니 결혼식 할 때마다 구걸하듯 친구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거죠. 그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의 근황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 동창이란 이유로 휴일에 불러낸 게 미안했는지 친구는 연신 자기 남편을 들먹이며 떡밥을 뿌렸어요. 내 남편이 치과 의사라. 친구들도 다들 의사들이야. 내가 가지치기 하는 심정으로 니들 부른 거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골라봐. 홈쇼핑 마감 임박 찬스를 외치는 호스트처럼 친구는 목소리를 높였죠. 그 모습이 한심하면서도 짠했어요. 예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친구는 제게 몇 명의 남자들을 소개해 주었지만 딱히 결혼에 관심이 없던 저는 그냥 목례만 하고는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식은 끝이 났고 저는 뒤풀이도 빠진 채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뜬금없이 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결혼식에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그러나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지 뭐예요? 뭐? 소개팅? 고맙지만 난 됐어. 남자 만날 생각도 없고 결혼은 더더욱 생각 없으니까. 다른 애들이나 해줘. 나 지금 업무가 바빠서 통화 길게 못하거든? 미안. 나중에 통화하자.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그 후로도 친구는 끈질기게 소개팅에 나가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개인 병원까지 있는 의사야. 돈 있는 집안에 인물도 좋고 매너는 또 얼마나 좋은데. 솔직히 너니까 내가 소개하는 거다. 딴 애들한테는 해달래도 안 해줘.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라. 만나보고 싫으면 그때 거절해. 응? 친구 말로는 마담뚜들도 노리는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왜 나처럼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니? 젊고 예쁜 애들이 세고 셌는데. 너무 등 떠미는 게 이상해서 한마디 했더니 친구가 그제야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야. 흠이라고 하면 흠인데 사실 한번 갔다 온 사람이야. 돌싱이라곤 해도 얼마 못 살고 끝났어. 부인이 사고로 죽었거든. 순간 욕이 나올 뻔했어요. 돌싱을 폄하할 생각은 아니지만 아직 30대 초반인 친구한테 제 취자리를 소개해주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쌍욕을 한 바가지 해버렸어요. 아니, 아무리 남자가 스펙 좋고 집안 좋으면 뭐래요. 그래봐야 죄치인데 내가 뭐가 모자라서 한번 다녀온 남자를 만나야 하나. 서글프더라고요. 게다가 자랑 같지만 저희 집 형편도 그 남자네 못지않게 살거든요. 그뿐인가요? 직업 있겠다. 혼자서도 내 인생 충분히 꾸려갈 능력 되거든요. 그래서 딱 잘라 거절하곤 더는 나한테 그 남자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며 끝까지 매달리지 뭐예요. 기억 안 나? 내 결혼식 때 남편 대학 동기라고 소개해줬잖아. 왜? 키 크고 공유 닮은 남자. 솔직히 기억도 안 났어요. 공유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내가 왜 기억을 못하겠어요? 다 뻥인 거죠. 어머, 기중씨는 너 기억하던걸? 네 이름도 알더라? 사실 기중씨가 너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래서 말인데 친구 하나 살린다 셈치고 한 번만 만나주라. 응? 친구가 몇 날 며칠을 울고 짜면서 한 번만 만나보라고 통사정하는 바람에 결국 저는 원치 않는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상대가 완전 괜찮은 거예요. 외모뿐 아니라 매너도 너무 좋았어요. 내가 왜 이 남자를 기억 못했을까 싶을 정도였죠. 그제야 죄치 자리에 나를 내보낸 친구가 조금은 용서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돌싱이라고 해도 딸린 자식도 없는 데다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사별한 거라 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과 데이트를 하는 동안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연애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풋풋한 20대 감정은 아니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30대의 연애였어요. 일도 가정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나이대라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인생을 함께하는 파트너 느낌으로 말이죠. 그런 편한 연애는 처음이라서 만나면 만날수록 남편한테 빠져들고 말았어요. 경제적 능력이 바탕이 돼서 그런가, 사회 경험이 많아 그런가,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었어요. 이런 남자라면 인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싱남이란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엄마는 진저리를 치셨어요. 하나뿐인 딸이 33세 재취로 들어가겠다고 하니 왜 안 그렇겠어요. 너? 아빠한텐 그 사람 말도 꺼내지 마. 네 아빠가 들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장 네 머리를 깎아서라도 집에 가두지. 키 막혀? 어디 사람이 없어서 재취야. 그 남자 소개해준 친구란 년하고 당장 연락 끊어. 그렇게 좋으면 지가 갈 일이지 어디 내 딸한테 들이밀어. 아주 고약한 년 같으니라고. 너 좋은 말 할 때 당장 헤어져.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돌싱이 된 게 그 사람 탓도 아닌데 괜한 선입견 때문에 엄한 사람을 나쁘게 모는 것 같아서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빠 사업이 휘청하면서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지금껏 온실 속 화초처럼 남편의 그늘에서 곱게 살아오신 엄만 남편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할 뿐이었어요. 당장 정리해야 할 일이 천지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의 죽음만으로도 우리 모녀한텐 너무 벅찬 충격이었거든요. 그 순간 생각나는 건 남편뿐이었어요. 제가 기댈 유일한 등이었죠. 제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은 아빠 장례식은 물론 회사 정리까지 말끔히 처리해 주었어요. 덕분에 부모님이 사시던 집과 약간의 부동산은 건질 수 있었죠. 아빠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뒤 엄마가 남편을 집으로 부르라고 하셨어요.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이번 일 겪고 나니 집안에 남자가 없는 게 그렇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덕분에 나나 우리 애나 많이 안심됐어요. 솔직히 그동안 내가 둘 사이 많이 반대했는데 이제 더는 고집 안 부리려고요. 다른 거 안 바래요. 그저 내 딸아이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부모로서 자식한테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살았어야 했는데 우리 부부가 그러질 못했네요. 그러니 내 딸아이만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 따뜻하고 행복했으면 했어요. 내가 부탁할게요. 우리 딸 아껴주세요. 엄마가 남편 손을 꼭 잡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누구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게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엄마한테 허락을 받은 우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남편이 재혼이기도 하고 아빠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들만 모여 조촐하게 식을 올린 거라 딱히 준비할 것도 없었어요. 집이며 살림은 이미 남편이 살던 집에 다 꾸며져 있어서 가전제품 몇 개와 침대 정도만 바꿨거든요. 도둑장가 가듯 후딱 해치운 결혼에 직장 동료들은 물론 친구들도 의아해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만 좋으면 그만이니까요. 게다가 제가 재취 자리로 간다는 말에 혀를 차던 집안 어른들도 남편을 보곤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만점 사윗감이었거든요. 특히 친구들은 제가 부러워 난리였죠. 그건 바로 저희 시댁 때문이었어요. 아버님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님은 큰아들 내외와 미국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시집살이 걱정은 1도 없었죠. 제3야 명절 스트레스 없는 소위 말해 최고의 시댁이었어요. 부러워서 그랬을까요? 제게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가 글쎄 이러는 거 있죠. 너 이 결혼 정말 괜찮겠어? 정말 후회 안 하겠냐고. 언제는 만나보라고 등 떠밀더니 결혼했다니까 이제 와서 이딴 소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부러워도 그렇지 막 결혼한 친구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요.
그래서 쟤랑은 다시는 상종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에겐 비밀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전과 다름없이 제게 잘해주었어요. 문제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었다는 거였죠. 예를 들자면 속옷부터 머리핀 하나까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사다 줘요. 남편이 기껏 생각해서 사다 주는데 호강에 겨워 요강 깨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근데 그게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너는 내 아내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이었죠. 저를 자기 소유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선물을 받을 때마다 고맙다기보다는 꺼림칙하고 왠지 구속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집에서 신는 슬리퍼도 제 취향과는 무관하게 남편이 골라온 것들로 신어야 했고 화장품도 남편이 사온 브랜드로 써야 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쳐요. 글쎄 제 몸무게까지 남편이 나서서 체크를 한다니까요. 당신 요즘 너무 먹는 거 아니야? 지난달보다 몸무게가 500g이나 늘었잖아. 그리고 내가 머리 묶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자꾸 머리를 묶고 다니는 거야? 염색은 또 뭐고? 당신 내가 말한 샵 말고 다른 데로 옮긴 건 아니지? 다시 말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 내가 정해준 대로만 하라고. 이렇게 사람을 숨막히게 구속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남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적인 남자가 어디 있냐고 하겠지만 정말 같이 살아본 사람 아니면 제 고통을 몰라요. 생수 하나조차 남편이 정해준 거 아니면 안 되고 반창고 하나도 남편이 정해준 제품이 아니면 안 되니 뭐 하나 제 결정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람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게 얼마나 피말리는 고통인지 모를 거예요. 남편의 아내로 사는 한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거 하나뿐이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 후 2달이 넘어서자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모든 게 정상이라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어느 것 하나 정상인 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몸도 정신도 황폐했거든요. 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 생활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어요. 무기력증에 식욕부진에 두통을 달고 사는데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자 하루는 과장님이 따로 불러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윤주임, 의사 남편 만나 살만하니까 일하기 싫은 거 아냐? 그런 거면 이참에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그래? 괜히 열심히 일하는 여직원들 욕먹이지 말고. 이래서 결혼한 여직원은 쓰는 게 아니란 소리 내 귀에 안 들리게 하란 말이야. 내 말 알아듣겠어? 출산하고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해 억척이 소리를 듣고 있는 과장님은 마치 제가 여직원들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당시 제 모습은 제가 봐도 욕먹을 만할 정도로 엉망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닌 상태였거든요. 남편과 살면서 저는 자존감이 바닥을 칠 정도로 낮아졌어요. 숨 쉬는 것 빼곤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나면서도 매 순간 사소한 것까지 따지고 들어야 하는 게 구차하게 느껴졌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죠. 그리고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내게 되었어요. 제가 회사를 나오던 날 과장님이 그러더군요. 이전에 심하게 말했던 거 미안해. 남들은 결혼에 목숨 걸 때 자기는 일에 매진하는 거 보고 사실 부럽고 대단하게 느꼈었거든. 자긴 다를 줄 알았는데 결혼하자마자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엉망으로 변한 것 같아서 화가 났었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언제든 내 도움 필요하면 전화해. 직장 상사가 아니라 결혼 선배로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과장님의 그 말에 순간 울컥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차라리 일에 지쳐 몸이 힘든 거라면 약 먹고 쉬면 될 일이었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건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게 손을 내밀어준 과장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그렇게 회사를 나온 저는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어요. 지금껏 제가 번 돈을 쓰면서 살다가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을 하려니 괜히 주눅이 들고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것조차 눈치가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엑셀 좀 하냐고 묻더라고요. 회사원 경력이 얼만데 설마 엑셀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룰 줄 안다고 했죠. 그랬더니 대뜸 앞으론 엑셀로 가계부 정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대략적인 지출 내역은 휴대폰 메모장에 기입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렇게 대충 하는 거 말고 난 좀 더 완벽한 걸 원한다고. 내가 매달 벌어주는 돈이 얼만데 그 정도 요구도 못해? 그러니까 제발 내 말에 토 좀 달지 말고 그냥 내 말대로 해. 제발 좀. 나도 집에서 그냥 노는 거 아니야. 직장에 안 나가는 대신 살림을 한다고. 따지고 보면 자기랑 내가 역할 분담을 하는 건데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그리고 내가 적고 있는 지출 내역이 있는데 뭐하러 가계부까지 써.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난다고. 우리 그냥 편하게 살자. 응? 그 순간 남편 표정이 확 바뀌더니 지금껏 본 적 없는 싸늘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 모습에 오싹할 정도였죠. 그래서 결국 남편 말대로 가계부를 쓰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자기 말을 잘 따라줄 때는 세상 누구보다 인자한 남편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완전 딴 사람처럼 싸늘하게 굴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언제부턴가 자연스레 남편 말에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결혼 생활은 불행해졌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루는 남편이 명품 백을 하나 사왔더라고요. 딱히 제가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고가의 백을 사다 주니 기쁘긴 했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남편의 선물에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달 27일이 먼저 간 내 아내 기일이야.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제사 좀 지내줬으면 좋겠어.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사람이라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거든.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전부인 제사를 지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죠. 내가 왜 당신 전부인 제사까지 지내냐고요. 음식 몇 가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큰 소리야.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아버님 회사 뒤처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돈 써가며 유명 로펌 변호사까지 대동해 일처리해줬더니 당신은 고작 제사상 하나도 못 차리겠다고? 남들은 시부모 제사의 명절까지 다 챙기고 사는데 당신은 하는 게 뭐 있어?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원장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편히 살면서 우리 엄마 생일을 챙기기래? 우리 아버지 제사를 챙기기래? 양심이 있으면 그딴 소리 하면 안 되지. 나 지금 이렇게 자리 잡기 전까지 전와이프 공이 얼마나 컸는 줄 알아? 그 사람은 내 병원 홍보하겠다고 자기 동창이며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다녔던 사람이야. 내 병원은 그 사람이 노력해서 키운 거라고. 그래놓곤 정작 사모님 소리는 당신이 듣고 사는데 그 정도도 못해? 앞으로 원장 사모님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면 그 사람 제사상이라도 제대로 차려. 알았어? 그때 알았어요. 남편 가슴속에는 여전히 전부인이 살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곤 제 남편의 전부인에 대해 얘기 들은 게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친구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내 남편 병원 차리는데 돈이 부족했거든. 대출도 다 땡겨서 돈 넣을 구멍이 없었는데 너네 남편이 은행이자 정도 받고 빌려준 덕분에 다행히 개원할 수 있었어.
그 큰 돈을 빌려주고도 생색도 안 내고 이자가 늦어도 닥달로 없길래 처음엔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 길게 알고 지낼 사이는 아니라고 말이야. 그땐 흘려들었었는데 결혼식 날 널 복은 소개시켜달라고 집요하게 구는 거 보고는 사실 좀 무섭더라. 게다가 널 소개시켜달라는 이유가 죽은 전 부인이랑 닮아서라나? 내가 정말 너한텐 죽을 죄를 졌다. 난 네가 결혼 생각이 없대서 네 선에서 거절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 몰랐어.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귀엔 들리지 않았어요. 전 부인과 닮아서 날 선택했다는 말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정말 나랑 그렇게 닮았대? 나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참, 네 남편 지갑 한번 뒤져봐. 내 남편이 그러는데 지갑에 전 부인 사진을 넣고 다닌다더라고. 죽은 전 부인을 상대로 싸워야 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전히 전 부인 사진을 품고 사는 남자, 껍데기만 데리고 사는 내가 너무 가엾고 불쌍했어요. 애초에 이런 결혼 따위는 하는 게 아니었는데 쉽게 마음을 준 내가 바보였어요. 그렇게 자책하며 집까지 오는 내내 미친 여자처럼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리곤 집 주차장에 세워진 남편의 차를 보니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고치곤 집으로 들어갔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남편 양복을 뒤져 지갑을 꺼냈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때였죠. 주민등록증 뒤에 살짝 삐져나온 종이가 보이더라고요. 죽은 전 부인의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본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저와 비슷하게 생긴 전 부인의 얼굴도 놀랐지만 그보다 그녀의 헤어스타일과 입고 있는 옷, 가방과 구두가 온통 남편이 제게 사준 것과 같았거든요. 그동안 이 인간은 저를 죽은 아내 복제품 정도로 취급했던 거였어요. 내 취향과는 다른 옷이며 액세서리를 입고 쓰게 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죠. 소름이 쫙 끼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정신을 차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을 부르르 떨고 있는데 마침 욕실에서 나온 남편이 제 손에 들린 전 부인 사진을 보곤 기겁하더군요. 여보, 그 사진은 말이야. 내가 버린다는 게 깜빡했나 봐. 난 그게 거기에 있는 줄도 몰랐어. 정말이야, 믿어줘. 뭐? 사진이 있는 줄도 몰라? 이게 어디서 개수작이야. 야, 이 지갑 결혼할 때 내가 사준 거야. 새 지갑에 네 손으로 안 넣었으면 사진에 발이 달려서 기어 들어갔겠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네가 날 아주 물로 보고 있나 본데 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비록 네 새치어에 놀아나서 이런 그지 같은 결혼을 하긴 했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다. 그동안 재밌었냐? 날 전마누라처럼 입히고 꾸며서 데리고 사는 게? 이거 완전 생또라이 아냐? 그래놓고 뭐? 원장 사모님으로 살려면 전마누라 제사까지 지내라고? 네 병원 살리느라 고생만 하고 죽은 그 사람이 불쌍해? 어디서 쇼를 쳐? 그렇게 미안하면 살아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툭하면 바람피고 병원 차려줄 친정 없다고 그렇게 구박했다며? 네 친구가 그러더라. 너 같은 인간 말종은 처음이라고. 빌린 돈 갚으면 너랑 바로 손절이라고. 지 인생 그따위로 살아놓곤 어디서 지가 싼 똥을 나한테 들이대. 그리고 우리 아빠 회사 정리하느라 네가 유명 로펌 변호사까지 샀댔지? 웃기고 있네. 네가 우리 아빠 회사 돈 빼먹으려고 사무장 사서 선수 친 거잖아. 그렇게 챙긴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반토막 났다고 내 친구 남편 데리고 룸사롱에서 술 퍼마셨다며. 아주 가지가지한다. 네가 인간이니? 이 막장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네가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론 네 뜻대로 살긴 힘들 거다. 왠줄 알아? 내가 아주 개박살을 내줄 거거든. 그러자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니깎게 무슨 재주로 지 부모 재산도 제대로 못 챙기는 주제에
나 하나 되니까 너 같은 거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고마운 줄이나 알아. 나 아니면 네가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엎드려 싹싹 빌어. 그럼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놈이랑 사니? 이혼 소송에서 그간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다 받아낼 거야. 그뿐인 줄 알아? 네가 결혼 전에 우리 아빠 회사 돈에 손댄 건 엄연히 절도야. 너 콩밥 먹게 된다고. 그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아, 그 알량한 병원 하나 믿고 그렇게 까부는 모양인데 그거 네 소송비에 내 위자료랑 우리 아빠 돈 물어내고 나면 끝이야. 넌 개털이라고. 그러게 인생 똑바로 살지 그랬니? 암튼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보자고. 아 참, 이 집에 있는 내 옷들은 다 네 가져라. 네 취향이 너무 후져서 도저히 못 입고 다니겠거든.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자 남편은 자신이 불리하다는 걸 알았는지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난리를 쳐댔어요. 그 바람에 야밤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국 접근 금지 명령까지 떨어졌지만요. 남편과 이혼 소송은 끝이 나서 우린 남남이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제게 했던 행동들로 인해 제가 직장까지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까지 참작되어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절도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와 저는 현재 제주도에 내려와 있어요. 서울 집을 팔고 제주도에 펜션을 구입했거든요. 독재 펜션이라서 그중 하나는 엄마랑 제가 쓰고 나머지는 손님을 받을 생각이에요. 엄마도 저도 이제 남편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해보려고요. 우스갯소리로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그냥 하라고 하죠. 하지만 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저처럼 호되게 당하지 않으려면요.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이 느끼고 배운 게 있으니 엄마 모시고 조금 더 현명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